중국의 현대사를 크게 구분하면 아마 3등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모택동 시대, 또 하나가 등소평 시대, 즉 개혁개방의 등소평 시대, 그리고 어쩌면 시진핑 시대. 변증법에 보면 정반합이라고 있거든요. 모택동이 주로 이제 이념을 가지고 중국을 지배를 했다면, 모택동이 죽으면서 문화대혁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4인방이 체포되고,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 등장을 했었죠. 등소평이 등장해가지고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돼. 실용주의. 그다음에 개혁 개방. 드디어 이제 미중 무역 정찰이 되니까 중국이 일정 단계 되니까 발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지금 시진핑은 발톱을 보이는 단계에 와 있다고. 이제는 자신감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년에 시진핑 3기가 3연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중국은 이제 등소평 체제를 극복하고 다음으로 갈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즉 등소평 체제를 정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최근에 보는 시진핑 사상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1회 학습을 하고 교과서 책을 편찬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시진핑 사상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보면 시진핑이 인민복을 입고 나와요. 그 모택동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등소평을 통해서 검은 고양이가 흰 고양이가 다 조항 아닌 거예요. 고양이는 검어야 돼. 아는 걸 나는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왜 흰 고양이를 니들 맘대로 하니? 흰 고양이는 이제 필요 없고 니들 염색해서 검은 고양이 안 하면 집에 가라 라고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등소평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중국의 사회주의를 끌어올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가지고 있는 생산력, 그러니까 공업 생산력, 그다음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하나의 기술력, 그다음에 군사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발톱을 안 숨겨도 될 단계가 됐어. 이제는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준까지 됐잖아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자신감과 더불어서, 그러면 스테이지 1 모택동 시대, 스테이지 2 등소평 시대, 스테이지 3 정반 합으로서의 시진핑 체제를 구축하러 난 갈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3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어떤 게 가장 핵심이냐면 인민들의 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이 시진핑이 내걸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공동부유라는. 옛날에는 보면 케이크를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등소평인데, 이제는 케이크를 자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의 전체적인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즉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다 동원해서 야 고양이 다 나와, 다 동원해. 그래가지고 야 일단은 쥐 다 잡아보자. 그래서 쥐 다 다 가져와봐. 이렇게 하는데 쥐는 다 일정 모아진 것 같아. 자, 흰 고양이 집에 가고, 자 염색해서 오든지 집에 가든지. 자 그러면 자 검은 고양이들 다 모여봐. 쥐를 어떻게 나눌래? 그동안 보니까 검은 고양이 중에서 좀 살찐 뚱뚱한 고양이가 많네. 알리바바, 텐센트. 너무 좀 뚱뚱해. 너 우리 뒤에서 그 쥐 잡으면서 다 먹었지. 이제는 야 니들 먹은 거 자 이제 다 뱉어봐.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중국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간 6대 IT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기부금이 30조더라고요. 30조. 그러니까 헌금 30조. 네. 왜? 공동 부유를 위해서. 기부금이라는 건 그럼 세금 외에 하는 거죠? 기부라는 용어 자체가 영어로 도네이션. 세금은 또 별개고요. 기업이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심지어는 개인조차도 지금 연예인들, 중국 연예인들 엄청나게 세금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독자적인 자기 진화 경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미소 냉전 체제하고 지금 현재의 미중 마찰, 무역 마찰 양쪽의 대립을 생각하면 그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결국은 미소 냉전 시절에는 바르샤바 조약하고 나토로 이렇게 대별이 되듯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군사적인 동맹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하나의 동맹이기도 해요. 그걸 기반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동유럽과 소련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군사 조약기구이자 경제적인 하나의 공동체이자 하나의 블록이었어요. 양자는 따로 노는 거예요. 양자는. 그래서 양자는 서로 무역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의 미중 무역화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올해의 통계를 보더라도 놀랍게도 중국의 예를 들면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50%가 늘어난 거예요. 50%. 수면 위에서는 막 서로 죽을 똥 살똥 싸우고 있지만 수면 밑에서는 교육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정말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저러고 있는지 가끔 헷갈리는 게 있는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싸그리 중국으로 가고 있지도 몰라요. 왜? 그 늘어난 수요를 그 엄청난 이 유동 자금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조금 지나면서 이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건을 어디서 사냐면 중국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크리스마스, 전 세계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있어요. 뭐 반짝이, 뭐 전구, 몇 퍼센트를 중국이 커버할까요? 중국 생산량이. 자, 재미있는 퀴즈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크리스마스 전 세계 용품의 몇 퍼센트를 커버할까요? 30% 아닐까요? 아, PD님 소박하세요. 30%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전 세계인데 지금? 전 세계 크리스마스 용품의 80%를 중국이 공급해요. 미국하고 동남아는 일 안 해요, 그러면? 미국의 크리스마스 용품 가게들은 거의 다 괴멸됐고요. 규모의 경제에서 동남아는 박살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력난 이런 게 이제 터졌잖아요. 네네네. 미국도 크리스마스 업계는 난리라니까요. 크리스마스 용품이 안 들어올까 봐. 그게 미소 냉전과 최근에 미중 마찰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뭔가 군사적으로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미소 냉전에 비해서 미중 무역 마찰은 이건 보면 그냥 서로 좀 뭐랄까 좀 티격태격이라고 해요. 아주 그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티격태격. 근데 그 수면 밑을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난리가 아닌 거예요. 미국은 야 물건 좀 빨리 줘. 그리고 중국은 뭐냐면 양적 완화돼 그 막대한 돈을 밑에서 갈고리를 긁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말 보고 있으면,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긴밀하게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미국도 중국도. 미국이 그 중국을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배싱을 하잖아요. 때리잖아요. 미국 기업이 데미지를 입어요. 미국과 어떤 중국의 서로 경제 관계는 정말 깊이 맞물려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양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흔히 말하는 상공회의소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쪽에 미국인 어떤 기업가들은 미국 정부에 탄원서 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하고 좀 잘 지내봐라. 우리는 좀 죽겠다. 비즈니스 기회가 널려 있는데, 아니 트럼프 니들, 바이든 니들이 그렇게 설치니까 이게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미국도 그 데미지를 똑같이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부터 중국이 또 가장 먼저 경제가 회복돼 버렸고 플러스로 전환해 버렸고, 이러면 중국이 이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시진핑은 이제는 우리가 발톱을 드러내고 확고하게 중국이라는 하나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이 약점도 많아요. 엄청난 시한폭탄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예요. 그러니까 공동 부유라는 것은 그 뇌관을 제거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삐쩍 마른 고양이들이 있어요. 밥 굶어 죽어가니까 보세요. 인구의 40%가 만 위안이 안 된다며 도대체.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텐센트, 알리바바 이 부가 몇십 조인지 몇백 조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중국 인민들의 특히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 기반을 공고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중국 인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뭘까? 이것만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돈 많은 놈 내놔. 얘들 게임 때문에 그 학부모들 열이 받는 것 같아. 일주일에 휴일에 3시간만 시키자.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너무나 여성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 저건 성 정체성이 헷갈리니까 저런 건 못 나오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 초기처럼 모태통 시절처럼 사상적으로 통제하면서 중국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해야 돼.
이런 뭔가의 전체적인 하나의 큰 흐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박정희. 박정희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요. 중국에서요? 중국도 베트남도. 그 경제 성장이라는 그걸 하나의 강력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장기 집권에 성공한 거예요. 전체 사회에서 긴장 속에 특히 10월 유신 1971년이니까 10월 유신 이후에 사회 전체를 채권 통치 강압 정치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강압 정치가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이 하는 걸요. 전두환이 했던 걸 보면 많은 비슷한 게 나와요. 전두환 누구 뭘 했나요? 사교육 금지했어요. 중국 지금 사교육 금지예요. 중국의 초등학교 저학년은요. 시험을 못 치게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까지는 시험을 치게 해요. 성적을 못 내게 해요. 아, 재밌어요. 전두환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중국의 연예인들 이렇게 단속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그때 미풍양속을 해치는 수많은 그때 없어진 게 있었는데 이 서울 아닙니까? 이 역사의 길이남을 이러면 또 오해를 사는데 아주 조폭들을 일망타진했죠. 소탕했잖아요. 마약 사범 일망타진했죠. 부패 경제 사범 전부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독재 정치가 처음 시작되는 스테이지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전부 칼로 들이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정치적으로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3기로 들어가면서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과거에 전두환이라든지 박정희가 했던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유사하게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게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공정함이라는 그 화두가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서도 지금 젊은이들이 안 낳잖아요. 중국에 지금 심각한 이슈가 또 하나가 나면 고령화하고 저출산이에요. 저출산율이 1.3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는 0.84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1.4 미만으로 떨어지면요. 2023년부터가 인구가 줄게 돼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1.3이에요. 중국 인구는 확실하게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자녀 뭐 좀 장려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중국 젊은이들은 특히 중국 여성들은 그럴 의사가 없는 거예요. 왜? 교육비, 아파트값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국은 얼마 전에 사립학교 열 몇 군데인가를 그냥 바로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그 사학재단인데 바로 국유화. 왜?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중국에서 이 선호되는 그런 어떤 이 사학재단들이었거든. 초등학교 등등 들어있는 바로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어떤 데는 우리 강남 8학군 같은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고 이래요. 그래서 이사 오고 막 부모들이 막 양자 엄마 아빠가 알바해서 막 애 학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냐면요. 학군을 시내 전체로 그냥 확 풀어버린 거예요. 다 올 수 있도록 추첨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정말 초법적인 발상을 해요. 이상한데 초법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저희 80년대 했던 거 똑같아요. 똑같아. 80년대 과외 금지하고 그다음에 입시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격차에 대한 평등에 대한 것들을 갈구를 채워주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자기 지배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어떤 관성과 그다음에 그 추진력이 있죠.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격차 사회 또는 불평등이라는 엄청난 하나의 핵폭탄에서 뇌관을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다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부자를 때려잡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해요. 미국도 그렇고 다 좋아해요. 그건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는 특히 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 재벌들의 정경유착이 있어서 좀 때려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과거에 하나 정반합해서 모택동 시대, 등소평 시대, 그리고 시진핑 시대. 지금의 시진핑 시대는 등소평 시대하고 다르고 모택동 시대가 또 다르고 그리고 두 개를 하나 이상적으로 결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중국을 열어나가겠다. 그리고 그 중국은 2046년인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겠다. 이게 플랜인 거예요.
그러니까 2046년을 가면 2021년이니까 25년 후 시진핑의 전체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이 경제 개발 또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번쯤의 재정비 과정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일본의 1980년대 후반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로 가면서 일본이 불황에 빠져버렸던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중국이 가장 두려워해요. 즉 뭔가의 계기, 환율이든지 재정정책이든지 금융정책이든지 뭔가의 실패에 의해서 또는 고령화일 수도 있고 일본은 그게 한꺼번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통화정책, 그다음에 환율정책, 그다음에 재정정책, 쓸데없는 재정정책 돈 막 헬리콥터로 풀 막 뿌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다음에 정치적 무능력, 사회적인 무기력, 젊은이들의 무기력, 온갖 것들이 섞여서 이게 통으로 들어가고 막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중국도 지금 계속 그 고민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려고 그러고 일본 전문가 엄청나게 초대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어요. 일본은 실패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지금 새로운 어떤 중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시진핑의 어떤 시대라는 것은 과거 중국이 지금까지 중국은 등소평 체제의 연장선이었다. 그럼 이제는 등소평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등소평 시대는 모택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등소평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대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스테이지가 된 거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거를 중국이 되게 여러 군데에다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게 전랑 외교라는 게 그거잖아요. 늑대 외교라는.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 문제 제기하면 강하게 받아치겠다. 그래서 그 중국이 그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하고는 사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고 남중국해 이런 데서는 베트남하고 영유권, 영토 분쟁이 있고요. 필리핀하고도 영토 분쟁이 있고요. 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도하고는 거의 전쟁까지 가서 그게 어떤 또 반작용이라고 보이냐면 과거의 식민지 시대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여요. 중국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서구에서 아시아의 병자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의 병자. 누가 어떻게 건드려도 반응하지 못하고 누가 때려도 반응하지 못하고 누가 뺏어가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저는 새로운 시대를 그게 우리한테 아주 이제 사실은 안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중국은 밀레니얼 세대, 즉 2000년 출생했던 세대가 드디어 20이나 20살이 넘었어요. 그들은 가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세대예요. 이 세대는 굶주림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고 중국이 약소국이었던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대예요. 오직 중국이 성장해왔고 강해져왔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애국주의로 학습을 받아왔고 그게 몇억 명이 학습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중국에 대해서 이슈가 터질 때 SNS로 그들이 벌떼처럼 공격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거나 대표적인 게 각 국가별로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잖아요. 우리나라 BTS도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거의 광적인 민족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광적인 민족주의라는 형태를 얻고 시진핑 사상이라는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 건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진핑이 왜 주석이 됐냐면요. 그때 중국 내에서 권력 투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추천한 사람은 다 커트돼요. 야, 얘 이제 말할 것도 없어. 야, 쟤 안 돼, 안 돼. 근데 가만히 양쪽이 보다 보니까 시진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느 쪽도 아니에요. 중도. 아니에요. 중도가 아니라 그냥 끈떨어진 거예요. 어디에도 소속도 없고 기반도 없고 그냥 끈떨어진 연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중앙 정계에 있어야지 권력을 이제 사람들에게 그 네트워크를 형성, 관시를 형성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하방당에서 지방에 처박혀서 이 섭질하고 농사짓고 있었어요. 근데 좀 어리버리한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노라고 안 한 거예요. 얘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서로가 그 생각? 왜 괜찮다는 이야기냐면요.
얘를 주석 만들면 우리가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세력이. 얘를 우리가 목줄을 줄 수 있겠다고 서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딱 심어놓은 거예요. 웬걸 양파가 교대로 칼 맞았잖아요.